묻겠습니다. 판다고 이렇게 네? 네? 판다고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청소부대, 그 다음에 정사편 부사비, 그 다음 정말 너의 피부니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그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 이런 쪽에서 따져봤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소비와 관련돼서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아래 보면 소비 관련 정의 외부 효과 해갖고, 어떤 날씬한 여자분이 거리를 호평역 앞에 활보하고 다니니까 어떤 모스매가 오메 쓰러진다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분의 어떤 소비 행위가, 옷이라는 소비 행위가 주변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스매가 쓰러지기만 했지 돈을 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쓰러진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돈 달라고 한다고 주나, 이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소비 관련 외부 효과는 그냥 놔둡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 같은 거를 사무실에 항상 갖다 놓으니까 주변이 화사해지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뭐 돈을 주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소비 관련 부의 외부 효과, 요거는 정부가 개입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막 피고 있으니까 주변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아줌마가 의구 머리 아파하면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 주면서 보상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이 보상도 안 하고 있죠. 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데는 금연정주장이다 해서 담배 못 피게 할 수 있죠. 담배 피면은 벌금 부과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외부 효과를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올게요. 외부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개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코스라는 사람은 특히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주택가가 있는데, 자, 이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소유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뭘 부여한다고요? 환경에 대한 재산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보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은 거죠. 그럼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이 보상을 하는 게 법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다른 병이 있었는데 네가 들어온 바람에 병 걸렸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보상할 것이고 누구를 보상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이런 것만 명확히 정해놓는다면 굳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정부가 그냥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개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게 뭐라고요? 코스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걸 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죠. 근데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도 있네요.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쨌거나 뭐 근시안적인 사고라든가 코앞에 선거 있죠? 이런 것만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이렇게 개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개입의 근거 혹은 목적 있죠? 이런 쪽에서 따져봤는데,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개입 수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입 수단. 이 개입 수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세 가지 형태로. 자, 개입 수단은 크게 이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걸 개입 수단 해줍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규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 이런 게 있는데, 자, 볼게요. 이용 규제는 어느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이런 지역에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허가를 맡아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 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허가를 맡아라, 인가를 맡아라, 아니면 이런 데서 공장 나가라, 이런 걸요, 뭐 각종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거 다 뭐라 한다고요? 이용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요, 이 시장의 불신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라든가 교량 있죠? 이런 거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니까 이런 거를 이 사적 주체가 이걸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극빈층들은 집 살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임대료 낼 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땅을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도시도 재개발하고 공공 아파트 지어서 공급도 하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간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얘랑 얘는 잘 보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하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접적 개입. 자, 요거는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지된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조세나 금융수단 있죠? 요걸 동원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 조세 잔뜩 부과하겠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인데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러니까 요거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뭐라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자, 그러니까 얘는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조세, 금융수단, 각종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인데, 저 물어볼 때는 요 네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것들은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일종의 이제 이용상 규제에 해당되는데 부동산 학자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양가 규제 아니면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 체계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직접적 개입이다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그걸 물어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무이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도 일종의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우리 요거 갖고 오셨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찾으셨죠? 103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2번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104페이지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일단은 니은번의 공공재, 디귿번의 무임승차자, 리을번의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미음번의 외부효과, 이응번의 독점 있죠? 요 다섯 가지는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기억번의 완전 경쟁시장, 요거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추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읍번에 정보에 비대칭 해주면 시장 실패지만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똑같이 알고 똑같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량주택, 요거는 달동네에 있는 주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는 저소득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저소득이지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5개 답하면 됩니다. 오른쪽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거는 공짜로 이용해도 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할수록 결국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다. 말이 좀 어렵네요. 2번 해볼게요. 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자, 우리 도로, 공원 이거 맡겨놨더니 무임승차자 때문에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죠. 과소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4번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무슨 성격이라고요? 공공재정 성격이 있는 겁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6번 다음은 부동산 정책 수단에 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지역지구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등은 자 여기 공장 나가라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라 이런 건 전부 다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이 아니라 이용규제입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규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하는 거라고요? 이용규제. 2번 볼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은 아까 이 정치적 목적 있죠? 형평성을 높이려고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추구 정책에 해당된다. 이거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간접적 시장 개입 수단에는 택지의 공영개발과 분양,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토지 수용 등을 통한 공공용지의 확보. 이건 전부 다 직접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그 땅 사고 뭐 아파트 만들어 팔고 하는 거죠. 이런 것 전부 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 개입. 4번 해볼게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수단은 시장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 방안이다. 시장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요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적 개입이에요. 5번 볼게요. 직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으로는 조세 감면, 각종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개발 부담금의 부과 등을 넣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오면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입니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자, 오른쪽 8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이런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해줍니다. 인근 지역의 대규모 생티가 아니라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있죠? 동식물이 자라게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뭐 공원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동네에 아주 쾌적해집니다. 그러면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용도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 어디 갔어요? 부의 지역지구제 같은 거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제한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정소라고 했죠? 정소 부대다 해서 과소 생산됩니다. 뭐라고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적게 생산된다. 자, 하나 오른쪽에 109페이지에 1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불안전 경쟁으로 인한 독점, 과점 이런 걸 다 불안전 경쟁이라는데,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로 인하여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세 번째, 토지용 규제는, 아까 요거는 저거 토지용 규제는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규제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4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시장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부 실패.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정보가 불안전한 걸 요거를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정보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패합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실패된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겁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실패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강의 노트로. 자, 지금까지는 저런 걸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 수단을 자 다른 형태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토지 정책, 그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정책, 마지막으로요 조세정책, 이런 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를 알아보는데 77페이지 볼게요. 자 77페이지에 토지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인데 우리 교재에는 아마 26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60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토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에 연탄공장을 차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니까 너 연탄공장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연탄공장 사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깔으려고 하면 이게 땅이 필요한데 여기는 땅 소유자한테 땅 좀 팔아라 했더니 땅 주인이 뭐라고요? 싫은데요. 이렇게 뭐라고요? 싫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 땅인데 내가 왜 팔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거 토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정책을 수행하려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강제로 어떤 수행하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공개념은 공공의 시장 개입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려는 토지 정책적인 개념이 있죠. 이런 얘기를 토지 공개념이라 하는데 결국 요거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 공익의 목적으로는 사유재산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뭐라고요?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결론은. 자, 그러니까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2조부터 보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는 직접 하지 않지만 이걸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 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때로는요 제한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서 개입하는데 우리 이제 공법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법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우리 부동산 공급법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지구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법률인데,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그 다음에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땅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안 되지만, 어떤 배불뜨기 아저씨 밑에서 보면 배밖에 안 보이죠?
요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북쪽은 진짜 배불뚝이 돼지 같은 거 하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이러한 지역은 이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 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아직 도시 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편입은 예상되는데, 뭐라고요? 편입은 예상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자, 이거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관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리. 그러면 이걸 또다시 이 도시적이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거는요, 이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저런 데 가면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녹지지역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리지역도 이렇게 또 쪼개서 이렇게 쪼갤 수 있네요. 이렇게 쪼개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생산관리지역. 여기로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자, 그 용도 지역을 정한 다음에 이런 지역은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건물은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요, 지역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역제. 그 다음에 지구제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 갔으면 요거는요, 어디 갔어요? 요거는 자, 방화지구다. 요거는 미관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구제는 이제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지역제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전용 주거지역 겸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다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미관지구 겸 뭐라고요? 경관지구. 이렇게 중복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지역지구제라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죠? 거기서 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이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차리게 되면 자, 이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빨래 넣으면 시커매지고 아무래도 폐병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커먼 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저분하고 집값도 떨어질 수 있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누구는 가만히 있다 손해보고도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대표적인 뭐라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요 지역을 이렇게 정하겠다.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겠다.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면 이 동네에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라. 아니면 나갈 예정 아닙니까? 그럼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자,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오늘 박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박스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다. 자, 장기적 하면 항상 한 번 얘기했는데 장기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면 이런 것들은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죠. 이런 걸 장기라는 겁니다. 그죠?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팔 수 있는 일한 기간을요, 장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단기적으로 연탄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동네가 쾌적해져요, 안 쾌적해요? 쾌적해지고 쾌적해질 예정이죠. 그러니까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나가니까 이런 동네 아파트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죠?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런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죠. 그러니까 서로 막 여기 있는 집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네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는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이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가냐면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데, 기존의 공급자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팔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이라는 사람을 기존의 공급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들이 가져가는 이윤을요, 사전적 독점이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전.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비싸게 구입한 사람은 이익 못 보는 거죠. 사후적 독점이라는데 이거는 별 상관없는 겁니다.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이익 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데, 자 볼게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얘는 어마어마한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죠. 얘는 오히려 손해나게 하네요. 그죠?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한다는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는 손해 보고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거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 그 아파트 짓는 생산비가 옛날이나 차이가 없다 가정해보자. 큰 차이는 없다 가정하면 갑자기 가격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빈 땅만 생기면 구입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공급자들이,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그러면 시장에는 마늘량이 많아지면 마늘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도 잔뜩 많아지면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이제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안은 계속 지어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정도까지가 될 때까지는 계속 아파트 지어내려고 하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장기적 효과입니다. 뭐라고요? 장기적.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좀 쉽게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물어보는데,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최근 10년 동안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격이 하락하냐 있죠? 그죠?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럴 경우는 그냥 나중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시면 돼요. 이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어디까지 가격이 하락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피제로, 얘는 뭐랄까요? 규제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이 동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막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안 올라가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다른 사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익을 챙긴 상태에서 끝낸 겁니다.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다시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 효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공급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곡선 자체가 시장 전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까지 공급이 증가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파트 지는 건축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용 불변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라고요? 비용 증가. 왜냐하면 자, 아파트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요 지역은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땅 가격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이 지역은 땅 가격도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만 오르나요? 땅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아파트 짓는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받아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생산비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 무슨 산업이라고요?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만 공급이 증가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대 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얘들이 여기 있는 땅을 다 구입해서 아파트를 500동을 짓는다고 치자. 몇 동을요? 500동. 그러면 건축 자재 같은 걸 대량 구입할까요? 소량 구입할까요? 대량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대량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해요? 비싸게 구입해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토지 가격이 막 올랐는데 건축 자재 가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땅 가격 오르는 거 이상으로 자재를 괜히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옛날보다 비용이 감소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건 흔치 않지만. 그러면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에는 이 가격을 받아서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이 정도까지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까탈스러운데 이거 암기하기는 쉽습니다. 자, 보세요.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증가하니까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지역지구제는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지역지구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쨌거나 자, 지역지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뭘 높일 수가 있다고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지만 자, 이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는 매우 크게 문제가 됩니다.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뭐라고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형평성에는 문제가 돼야 한대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리 동네를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면 손해 나요 안 나요?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참고로 자, 이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세대가.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이 큰 틀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딱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후손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후손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형평성은,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권 뭐라고요? 양도제. 이게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요건 안타깝게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번을 물어봤습니다. 시행되냐 안 되냐. 이게 한 번은 단독으로 물어봤고 한 번은요 끼어서 물어봤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개발권 양도제도는 자, 이게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 이거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사적지가 있다.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면 사적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사적지 근처에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요, 뭐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 사적지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은 공장 못 들어오게 하겠다. 아니면요, 3층 이상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벗어나는 지역, 이렇게 벗어나는 지역은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면,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자,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3층 지어서 임대해봐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쨌거나 지역주제의 가장 큰 틀은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보존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개발지역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보존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근데 이 개발권은 자기 땅을 추가로 개발해라. 그게 아니라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주고. 얘들은 이득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권을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손해보지 않는데 왜 줍니까? 개발권 줄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개발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다시 말하면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추가로 원한다.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발권 있는 자들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개발권을 여기다 팔 수 있다는 얘기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양도한다 해줍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걸요, 양도라는 거고, 대가도 없이 그냥 이전하는 걸요, 증여나 상속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가를 받고 이제 이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죠. 그럼 이렇게 손해난 거를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거는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있죠?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개발권 막 사들여서 막 100층, 200층 막 지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지구의 틀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도시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엉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 이용 있죠. 이런 게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또 뭐냐면, 자, 개발이익이 뭐냐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환수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수는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발, 어떤 이마트가 어떤 지역에 이제 이마트를 개발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개발 이익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마트가 개발 이익을 뺏을 수 있나요? 뺏는다고 아파트 주인들이 뭐 좀 이거 뺏겨요? 그러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환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자, 이런 얘기. 국가가 어떤 지역을 도로를 깔겠다. 도로를 지하철을 놓겠다. 도로를 깔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도로 근처에는 땅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도로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세금 걷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익을 왜 얘들만 가져갑니까? 안 되죠? 전부 다 뺏어서 골고루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를 보시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사업이 시행되거나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죠. 그러면 땅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땅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어떤 지역이 지하철이 통과한다. 뭐가 통과한다고요?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하면, 자, 이 주변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디다 장사하려고 땅을 구입한다. 이렇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땅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당연히 지하철 들어오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이용하려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입수한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 이용도 안 하면서 땅을 구입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요? 개발 이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투기적 수요가 겹치면서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개발 이익이다.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뺏어서 뭐라고요? 골고루 시장 구성원 전부 다 같이 공유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신도시 개발 지역인데, 요즘에 이제 요 동탄 신도시라면, 요즘에는 다 이제 수용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잠시 하기 전 뭐라고요? 수용. 강제로 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 있죠?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개발 지역 안에 있는 땅 소유자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볼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상은 받고 다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죠? 이 사람 개발 이익을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농지였는데, 농지나 임이었는데, 여기서 평생을 농사 지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농사 짓고 이러진 않겠죠? 농사 지으려면 근처에 가서 농지 구입해서 농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투기꾼들이라든가 북부인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은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걸 환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개발의 주체가 주변한테 이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쨌거나? 이익을 줬죠? 그럼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면요, 이거 일종의 외부 효과입니다. 뭐라고요? 시장 실패고. 그리고 얘네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다 근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인가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뺐는데, 어떤 식으로 뺐냐면, 그 클라크라는 사람은 뺏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서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아예 토지 수용할 때 개발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지역 있죠? 여기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초과 매수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초과 매수. 이번에는 자, 이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A라는 땅, B라는 땅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보상금 5억이라고 치자. 계산했더니. 근데 이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개발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요거 까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까고. 예를 들어 2억 정도 까고서 얼마라고요? 3억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거 뭐라고요? 이걸 상쇄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상쇄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개발 이익을 보는 자들 있죠? 주변에 개발 이익을 보는 자들한테 양도세라든가 각종 부담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부과해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요, 직접 부과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접 부과법. 그 다음에 자, 아예 이거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시행하기 곤란한데, 어쨌거나 이 개발 지역을 전부 다 국유화한 다음에, 국가소유로 한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걸요, 국유화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국유화법.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환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개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정상지가 이상으로 상승한 개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50%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요, 개발 부담금의 형태로 최대한 얼마라고요? 50%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뺏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세 같은 거 하다 보면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인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죠. 이렇게 해서 뺏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 하겠지만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 정리할게요. 이거 그만 놔주세요. 잠깐 쉬겠습니다.